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평생교육 조직에 있어서 조직 행동.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조직 내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조직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서 강사들 개인으로서의 행동도 있을 테고, 강사들의 또 학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학원의 조직의 문화나 규정과 구조 자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사 죄송합니다. 강사들의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만족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원장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나 혹은 행복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사들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교육의 평생교육에서의 조직행동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직행동이라는 게 뭐냐?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조직 행동론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과 구조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지식 체계가 조직 행동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뭘 지각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또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느껴지는지 불만스럽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행위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관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어떤 행동을 사람들이 벌여지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조직 행동이고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식 체계를 이룬 게 바로 조직 행동론이다. 옆에 한번 보세요. 행동학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심리학, 사회학, 그다음에 뭐 사회심리학, 인류학, 그다음에 뭐 정치학, 또 경제학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해요. 조직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러나 특별하게 심리학 이 부분들을 예시로 제시를 했더고요. 자, 보면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뭐냐면 개인에게 있어서 학습, 조직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동기부여,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직무를 맡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감정,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지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태도는 어떻고 뭐 직무 스트레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는 내용에서 개인의 행동을 그 연구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기여했다. 그다음에 사회심리학은 어떤 집단이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학인데 행동 변화, 태도 변화, 의사소통, 집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 사회학에서는 권력이나 갈등이나 또 공식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이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집단 행동을 다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인류학에서의 측면도 태도나 가치 측면 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 시스템에 영향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어떤 조직이라는 시스템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뭐냐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조직 행동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조직 행동에는 태도, 뭐 감정, 어떤 면에서는
또 지각,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차원에서 조직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조직 행동론 해가지고 뭐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는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태도예요. 태도는 뭐냐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람 또 사건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평가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태도. 어떠한 면에서 어떤 것을 딱 봤어.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정책에 대해서, 저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그 평가적인 표현 또는 판단을 태도라 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어떤 거 관련된 행동 변수와 연결되냐면 조직 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신뢰, 직무만족, 심리적 인파운먼트, 조직 몰입, 조직 후원인식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조직 행동론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정책에 대한 지각, 태도, 평가 태도, 저거는 저런 것 같아. 저거야. 이렇게, 평가는 태도를 얘기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조직 공정성이 뭔지. 자, 여기서 제시는 안 돼 있지만, 먼저 여기 볼게요. 조직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어떤 승진 규정 만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고 공정해야 되거든요. 일단 또 분배, 보상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밉든 곱든 보수는 정확하게 주고 미워해야 되는데 미우니까 보수를 적게 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호작용. 어떤 데는 정보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떤 사람은 좀 단절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우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있어서 또 규칙을 적용하는 데서 굉장히 공정해야지만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 또 이 조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평가를 한다는 생각을 해야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조직 공정성입니다. 여기 제시를 안 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조직의 유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냐면 시민행동에 나타나. 막 불쌍한 사람들 보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수혜가 나타나면 막 봉사하면서 물자도 주고 기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냐면 시민행동의 틈에서 질서도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해되지 않으면서 준법을 준수하고 이것처럼 조직 안에서도 조직의 생존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들을 돕거나 또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나 어떤 일정한 어떤 기기들을 사용 못하면 가서 이렇게 한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복사물을 이렇게 뭐 호치케 씹을 때 같이 찝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필요로 하면 그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그런 시민행동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간에 호혜적이고 또 서로 간에 신뢰도 높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간 내에 출근도 잘 하고 또 직장의 물품이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지만 아껴 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조직 시민행동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서로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
또 상호작용도 높아질 거고, 또, 굉장히,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직에 헌신도 할 테고, 조직에 더 일하고 싶은 마음도 들 테고, 직무 만족도 높아질 테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신뢰는요, 다른 사람이 인자고 믿음직하고 유능하고 정직하고 개방적이다는 것들을 근거로 하고 다른 사람과 간절하는 믿음을 의존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역사는 회식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친한 동료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식하면서 술 한잔 거치면서 상사 욕도 하고 또 태자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면서 조직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데 내일 과장님이나 부장님 불려서 너 이런 얘기를 했다며 그러면 누군가는 내 얘기를 일러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하여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비밀로 유지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까발리고 그런 사이면 절대로 이제 개방적이지 않죠.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신뢰가 닫히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면서도 서로 간에 정보도 고려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직무 만족은 사람들의 직무 정반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하면서 일을 하느냐라는 이라는 건데요. 대부분 직무 만족을 이렇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 승진 기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 동료들이 어떠냐,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어떤 인파먼트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어떤 책임과 고난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고난을 주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내재적인 만족이 있고 외재적인 만족이 있어요. 내재적인 만족은 일은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적성에도 안 맞고 또 내 뭐니까 이거는 돈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감에 했다면 굉장히 부분이거든요. 그 내적인 만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급여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의 관계, 조직의 어떤 그러한 직무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 요인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족스러우면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순간 굉장히 냉담해지고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중간만 하고 쫓겨나지 않을 정도만 일하고 해서 굉장히 시민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조직에 있어서 그냥 스트레스만 쌓여가면서 오히려 성과는 더 저하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직무 만족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경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직무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대부분이 뭐냐면 믿어주면 되고 위임해주면 되고 인파워먼트를 주면서 책임론과 성과를 보면서 난 당 자네만 믿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 측면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인 인파 근방입니다. 어떤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여된 업무를 자율고난의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어느 정도 의미 부여뿐만 아니라 책임도 주면서 거기에 알맞는 것들을 지지해주고 또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인파워먼트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일로서 뿌듯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몰입. 여러분 뭐에 몰입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제 깊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이런 것 있죠. 여러분들 뭐 책 읽다가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졌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런 경험이 있죠. 제발 여러분들 책 좀 읽고 공부하는데 막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여러분들 막 뭐 어떠한 어? 학습을 하는데 두세 시간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몰입이거든요. 그러면 조직 몰입은 뭐냐면 조직에 푹 빠진 거야.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내 자신과 동일시되고 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아 여기는 내가 참 기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내가 오래 몸담고 싶다. 이게 조직 몰입입니다. 구성원으로서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뭐 조직 몰입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규범적이면 또 도덕적으로 나 이 회사가 정말 나에게 일하는 것 됐으니까 내가 도의적으로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할 거야. 어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이 회사가 그냥 좋고 동료들이 좋아. 그래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니까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 떠나면 뭐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보수 많은데 또 대우가 좋은 곳에 직장에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쉬워도 그냥 뭐 힘겨워도 이 조직만큼 나에게 적절한 데가 없어갖고 조직에 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조직 모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조직에 오래 남고 싶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떠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기 개인의 성격에 적절해서 남아있는 이러한 조직 몰입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약 원장이고 여러분이 기관 책임지라면 얼마만큼 구성원들이 이 조직에 머물고 싶어 하느냐, 또 구성원으로 남아서 뭔가 헌신을 하고 일에 어떤 열중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게.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굉장히 관리자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원인식은 뭐예요? 종업원들이 조직에서 공헌하는 가치에 대해 부여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정도다. 후원인식은 이거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조직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원해 줄 거다. 내가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약간의 실패를 해도 그거를 조직은 인정해 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외부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옹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팠거나 가족에 뭐가 문제 있으면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그거를 지원해 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게 조직 후원인식이야. 조직 후원인식이 높으면 올수록 직장 상사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런 의원식이 되면 이 조직에 더 머물려 하겠고 또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상 또 연구 결과상 그래요. 자, 이번에 성격의 차원에. 자, 여러분들,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 있고, 사교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꼼짝없이 앉아서 격리를 하고, 또 뭐, 서류를 정리하고 하는 일이 적합하겠어요? 또, 굉장히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맺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이러한 어떠면 비서 업무, 서류를 관리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꼼꼼한 일들을 하는 게 적절하겠어요. 외향적인 게 사람, 내향적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이 직무의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이나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 또 맡겨야 될 어떠한 일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성격에 맞게 어떤 측면에서 일을 해야 또 일에 대해서 애착도 느끼고 또 성공할 확률도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행동론에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져. 이따가 보겠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격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알맞는
어떤 패턴대로 일을 하고 그 패턴에 알맞게 인정해주고 이게 뭐냐 대우해주면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지. 부서 배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반응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얘기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호응하는 방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려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평가하면서 묵직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얘기해. 일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야, 성격이. 자,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MBTI. 특정 상황에 사람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100가지 성격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16개 성격, 이렇게 조합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그래서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지각적인 이런 네 가지를 조합해 갖고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하고 그 성격 유형에 맞는 직무와 또 직업과 또 스타일들을 찾아서 거기에 알맞는 일을 맡기면 아주 적합한 자기와 부합되고 자기의 성격과 알맞는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능률도 오르고 만족도도 높아지니까 성과도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MBTI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여러분 그 어플도 있어요. MBTI 탐보면 바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면 수업일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시텔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자를 줘서 그 주소를 제가 안내해 주는데 그러면 직접 해봐서 갖고 와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빅5가 있어요. 성격의 빅5.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감정, 인정성, 개방성이라는 차원의 성격을 파악해서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뭐 개방적이면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격을 파악해서 그 모델 유형화 시켜서 거기에 알맞는 일들을 맡기는 그런 성격 차원의 조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 직무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성격에 따라 직무가 부합되면 성격 직무 적합성이라도 하는데 부합되면 만족률도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성격에 안 맞는 일을 이렇게 배정하면 어떤 의미예요? 조직에서 너는 이 조직의 일에 있어서 성과도 떨어지니까 좀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의사표이기도 해요. 일반 회사에서는 성격 조사를 해갖고 성격에 알맞는 일을 맡기는데 한 부서에 성격이 다 비슷한 사람만 있어. 그러면 그것도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무는 어떠한 특정한 직무들에는 성격에 알맞게 하되 그 다음에 한 부서에는 다양한 성격들이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어 하게끔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직무 적합성은 일에 있어서 자기 성격과 맞냐, 그 다음에 개인 조직 적합성은 자기 가치와 조직이 맞냐, 교직과 자기 성격이 맞느냐, 가치관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합성이다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내 성격이 맞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래서 힘든 일, 밤새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자아평가는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능력과 역량, 가치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그러한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즘,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이용하면 돼. 사람도 수단으로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돼. 승진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면 돼. 비열할지라도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돼.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얘기잖아요. 한 나라가 이익을 얻으려면 어떤 술수와 모책이 어떤 것들을 써더라도 그 나라의 번영만 된다면 그게 그 목적에서는 선하다고 본 거예요. 이처럼 개인의 실용적인 성향을 강조해요.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이용하고 또 어떤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는 이게 어떤 네 학업과 네 스펙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나까지 이용해 갖고 너는 어떠한 프로젝트 수행해 갖고 성과를 냈다 뭐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참 마키아벨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 엄청난 자존심이 강해갖고 지나친 자기에 대해서 관심과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그것도 또 예민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을 해서 굉장히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울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또 뭐냐면 남한테 나를 맞춰줘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성향이 있고 나를 관심하게끔 하려면 다른 사람의 비유도 맞춰줘야 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오히려 높은 사람 같지만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찰력, 셀프 모니터링 하는데요. 외부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의 이 상황이 또 사람들의 눈치가 다 빨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동향일 거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이 사람들 되게 행복할 거야. 고객도 마찬가지.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의 내가 이러한 제스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이것들을 아주 빨리 파악하는 게 셀프 모니터링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어떻게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잘 파악해주고 거기에 자기는 옳지 않지만 또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기분을 빨리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관찰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감수 성향은요, 위험이 닥쳐올 때 미리 이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위험 감수 성향이 높으면 심지어는 무리수를 두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참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고 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자아 존중감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가. 나 스스로를 나에게 존중하느냐.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있으면서 자신감도 높고 효능감도 높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자존감이 높으면 실패가 오더라도 금방 내성이 생겨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냥 탄력성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A,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강한 집착이 있어서 매우 경쟁적이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참을성도 없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사람을 A형이라고 하고, B형은 좀 보다 유순하고 여유롭고 수용적이고 그래서 이 목표 지향적으로 하면 잘 이렇게 순응해주고 따라주고 그런 것들을 B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형끼리 만나면 굉장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의견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이지만 또 B유형끼리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반대로 너무 유순하니까 또 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좀 치고 나가야 되고, 좀 뭔가 앞서서 이렇게 아이디를 하면 그걸 또 토대해갖고 좀 만들어주고 조정하는데, 또 A형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좀 이렇게 무시되고 또 막 하기 때문에 화를 내, 또. 왜 내 거는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조화될 수록 팀을 구성해야 돼요. A형과 B형이 조화롭게. 5명이면 2명, 3명, 아니면 3명, 2명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가급적이면 A형은 2, B형은 3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되게 되면 아주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각 차원에, 여러분들 지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각은 감각기관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고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직에서는 상당히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 또 조직의 어떤 지금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객관적인 기준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저지르기 쉬운 거는 바로 요거예요. 자신의 주관과 편견과 해석 기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각해버리면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편향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데도 굉장히 왜곡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 인사평가할 때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도 상당수 많아요. 특히 리더 같은 사람이 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인 판단과 지각에 따라서 근데 그 지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편향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편향을 많이 해요. 편향은 지각되는 오류적인 지각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편향을 얘기할 게 많이 편향이 있어요. 확신 편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기가 확실하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바라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이렇게 보면서 증거를 찾아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요인들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 지금 제시는 안 나지만요. 봅시다. 초기 효과. 처음 들어온 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면접관들은 탁 1, 2분 동안 이렇게 태도와 들어오는 거와 태도와 이런 몇 가지 말씀만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긴장해서 그랬는데. 대두 효과. 여러분들 봐봐요. A라는 사람이 B반과 A반은 상급반이고, 이거는 좀 하향반이야. 똑같은 사람이 B반에 갔다면 1등을 해. 근데 또 고급반에 가면 중간쯤에. 이게 대조효과예요. 그 다음에 후광효과. 한 가지 잘 보이면, 한 가지 밉보이면 다 미워해주고, 하나하나 딱 잘 보면 다 용서가 돼. 어떤 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있어서 호감을 먼저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갖게 되면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첫 만남일 때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뭔가 이렇게 배려했을 때 그 호감 그것이 전체가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수하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다 덮어주잖아요. 이게 후광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엄격화, 간대화, 중심화 경향은 어떤 사람은 어떤 같은 것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짜. 어떤 점은 후회, 어떤 점은 에라 모르겠다 평균만 줘. 여러분 그렇죠? 어떤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마다 어떤 사람은 짜, 어떤 사람은 후하게 줘. 그래서 어떻게 짜고 너무 후한 것들은 점수를 빼고 중간치를 갖고 평균을 내죠. 이게 어떤 편향의 특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차원. 여러분들 그 감정에 있어서 정서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정서는 일반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기분은 뭐냐면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무드는. 정서는 이모션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화를 낸다고 얘기해 봅시다. 화를 내는 거는 일시적이야. 그러나 이러한 뭔가 지금 이 사람의 무드는 지금 2, 3일 동안 계속 뭐냐면 굉장히 아주 침체되어 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게 무드라고 얘기합니다. 감정과 관련된 조직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몇 가지만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감성기능, 감정노동, 소진. 요즘에 감정 노동자들 많죠?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그 원장님들도 감정 노동이에요. 사람들과 얼마나 그렇게 기분 나빠도 친절하게 돼야 되잖아요. 감성 기능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의 긍정적인 감성 성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능을 얘기합니다. 주로 자기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또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감정 조절,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감정 조절 이 네 가지 능력을 측정해서 감성지능 EQ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반응도 잘해주고 또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성향들을 보여서 직무 만족도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남과 더불어서 배려해주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노동은요, 직무상 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종업원이 조직에서 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장례사입니다. 금방 무엇인가 복권에 당첨해서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지만 장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마음은 기분 좋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뭘 표현해 줘야 돼? 애도를 표현해 줘야 되고 상당히 좀 당신의 슬픔을 나도 함께 하면서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처해야 되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야. 또 뭐냐면 특별히 많은 기사화가 됐는데 뭐 백화점의 판매원이든 아니면 뭐 전화 받는 상담사든 엄청난 굴욕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굉장히 아주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도 고객에 대한 이유로 꾹 참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감정노동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노동을 이해하는 데서 감정의 부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보여줘야 할 감정의 불일치 상태를 감정 부조화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감지된 감정이야. 그러네?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연출하도록 요구하는 감정이 있어. 힘들고 짜증나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저쪽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연출된 감정인데, 연출된 감정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자기 감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나중에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문제를 그래서 나눈 겁니다. 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원에 의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조직의 어떤 구조와 규칙과 근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 요인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직률이 나타납니다. 특히 학원에서는 이직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만두게 했을 때 학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돼요. 스트레스원이 개인 관련돼 있고 조직 외 관련돼 있고 또 원장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 관련돼 있고 너무 과도한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원을 잘 파악해서 우리 강사들, 우리의 지금 구성원들은 조직원들은 얼마만큼 쾌적한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느냐,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를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장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소진.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 너무 지쳐버렸어.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탈진이 일어나. 아주 일하기도 싫어.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냉담해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지쳐있는 상태를 갖다가 직무 소진하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학업적으로 지쳐있어요. 이걸 학업 소진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은 또 3탄에서 하겠습니다. 집단 및 조직 수준의 조직 행동 몇 개 안 됩니다만 그냥 할까요? 그냥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집단 및 조직 차원에서의 조직 행동. 집단 및 조직 수준의 조직 행동, 리더십, 조직 문화, 조직 풍토 등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내의 개인 행동과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너무 과업적이다, 너무 인간적이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